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4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3장 그 슬라이드가 많이 뒷부분이 그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중요한 그 부분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4장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그 3-2-13입니다. 우리나라 그 양식업의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풍이라는 것이 그 남해로 오거든요. 그래서 남해가 주요 양식 어장인데 남해로 올라오는 태풍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양식에 그 많은 걸림돌이 되어 있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특히나 그 한국은 그 원래 경제의 그 발전 기본 전략이 그 연안을 끼고 주로 이 연안에서 그 산업 단지가 그 형성됐기 때문에 그 양식장 이용에 있어서의 어떤 제약이 기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국가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그 슬라이드 3-2-14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풍이 지금 그 오른쪽 위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주로 남해를 통해서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이 사실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요. 특히나 남해안은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적조 현상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그 양식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갖다가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양식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아마 2016년, 17년도쯤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양식업의 어떤 그런 새로운 전환점을 이제 우리가 말을 해보자 한 것이 이제 외해 양식입니다. 이제 연안에 집중되어 있는 양식을 이제 먼 바다로 이렇게 꺼내서 이제 외해 양식을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제 하자는 형태로 그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외해 양식은 우선 환경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태풍이 오면은 이 보다시피 바다 속으로 양장을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히면은 양장 그 자체가 태풍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양식을 하게 있게 되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은 다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위로 올려가지고 먹이를 주고 또 태풍이 오면은 물속으로 가라앉히고 하는 이런 이제 외양식을 이제 최근에 한국 정부가 이제 그 새로운 양식 어떤 발전 정책으로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보시고 또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에 한국 양식업에 대한 설명을 다 같이 종합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 수산업과 양식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입니다. 제 4장은 어떻게 보면 한국 수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그 내용을 설명을 이제 해야 될 그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은 연근의 어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어업 관리라든지 또는 어업인들이 너무 과된 어획을 통해서 바다고기가 점점 없어지는 이런 그 형태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제 어업인들은 어업인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뭔가 새로운 그 한국 수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업 관리와 여러 가지 자원 관리를 이제 최근에 많이 도입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수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 아마 제 4장 어업 관리와 그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업 관리를 주로 얘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가 자원 회복 그 정책, 세 번째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 정부가 이제 수산 정책을 하고 있는지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은
독특한 수산 가버넌스를 갖고 있는 국가인데 그 수산 가버넌스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수산업 협동조합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제 4장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업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론적으로 많이 배웠겠지만 사실 우리 업 관리라는 그 자체가 정부가 바다를 관리를 이제 특히나 업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업 관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과 정부 역할과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업 관리라는 그런 체계가 정립이 된다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 관리의 그 목표는 물론 국가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국가는 업 관리의 목표를 갖다가 생물적인 지속성, 사회적 안정성, 경제적 발전성, 그다음 제도적 효율성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업 관리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업 관리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기술적 수단과 이제 업 노력량 인풋 컨트롤을 하죠. 그다음에 어획량 아웃풋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 업 관리 수단을 갖고 있고 우리 한국은 원래는 그 아웃풋 컨트롤 그 DH라든지 뭐 IBQ 이런 형태의 그 어획량을 관리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1998년도에 우리가 DH 제도를 처음 도입을 이제 하게 된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 관리 수단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어떤 수단을 갖다가 정부가 업 관리에 어떤 업에 이제 적용할 것이냐는 그거는 이제 국가마다 다 달리 우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대부분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업 관리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그 양적 수단과 질적 수단, 그걸 다시 세 가지 형태로 나누면은 이제 기술적 수단과 그 다음에 그 업 노력량 관리 수단과 그 다음에 어획량 관리 수단을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우리 업 관리 수단에 대한 그 설명을 한 내용들이고요. 우리 한국이 1998년도에 도입을 해서 99년도에 이제 처음 시행한 것이 그 TAC 제도입니다. 이 TAC 제도라는 것이 애초에 그 연근의 4개 어종에만 우리가 TAC를 적용을 했었고요. 지금 2020년대에 들어와서 13개 어종의 TAC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AC 제도라는 것은 아마 좀 특히나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도입을 하고 있는 국가고 그 외의 국가는 TAC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코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이제 그런 협동업 관리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업 관리가 정부가 그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부가 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인과 함께 업인과 서로 협력해서 그 공동으로 업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것이 한국에서 중요하게 지금 그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하는 하나의 어떤 주 업 관리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제 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TAC를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협동업 관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말하는 코어라는 것은 정부와 업인이 함께 이제 업 관리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TAC 제도를 하면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업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여기서 말하는 업인이라는 것은 업인 단체, 그리고 업인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 협동조합이 최근에는 우리가 수산협동조합이라고도 부르죠. 수산협동조합이 정부하고 같이 이제 TAC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FC라는 것이 이제 수산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수산협동조합과 정부가 공동으로 어업 관리를 이제 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도표로서 설명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업 관리 필요하는 강제라든지 그다음에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배분이라든지 그 제도를 갖다 수령하는 그런 형태의 요소들 등등이 옛날에는 정부가 이제 독자적으로 수용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업인들이 특히나 이제 수산협동조합이 정부하고 함께 이제 어업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코어 매니지먼트 형태로 이제 발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TAC라는 제도를 정부와 어업인들이 어떻게 서로 협동적으로 하는지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할당량 배분 방식이 있지만 IQ라든지 IBQ 같은 이런 할당량 어업에 있어서 이제 정부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그다음에 어업인 단체 그 수산협동조합과 이제 서로 연결해서 이제 공동 어업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어업 관리는 TAC를 하는 업종은 공동 어업 관리를 하게 되고 일반 업종에 있어서의 어업 관리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업 관리를 하는 그런 이원화된 어업 관리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한국이 하고 있는 이제 어업 관리 형태 중에서 자율관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관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업인들이 스스로 어업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주로 연근의 전통적인 소행업, 그리고 마을업, 그 마을 어촌 단위로 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그 어업 관리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마을 중심 그 어업 관리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커뮤니티 베이스드 파티시페이토리 FM이라 가지고 마을 중심으로 참여 중심의 어업 관리 그 시스템을 한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업 관리가 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어업 관리 있고, 그 다음에 어업인 단체 수산협동조합과 정부가 같이 하는 공동 어업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어업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서로 혼합돼서 어업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생태 중심의 우리가 어업 관리 쪽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면은 우리가 그 목장 사업을 하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히나 이 생태 중심의 어업 관리는 나중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원 조성 사업과 연계가 돼 가지고 이제 연안에 해조류 조성이라든지 또는 지어 방류, 그다음에 그 인공어초 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낚시어업의 조성 같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이제 연안에서 하게 되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생태 중심 어업 관리 형태로 그 전개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어업 관리에 있어서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제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이제 그 어획량이 줄어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2005년도에 이제 새로운 그 자원 관리 형태의 정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자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당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다 고기가 줄어드는데 그 원인이 이제 어미 자원이 자꾸 줄어든다. 그러니까 알을 산란할 수 있는 어미 고기가 자꾸 이제 줄어든다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서
그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 정부의 새로운 그 국가 정책으로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한 부분들이 현재와 같이 어업을 계속하면은 바다 고기는 없어진다. 그래서 배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아니면은 30%를 없앴을 때 아니면은 배를 절반으로 없앴을 때 이제 자원량과 어획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그 각 연근에 그 바다 고기가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자원 조성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이 서해안, 남해안, 그 동해안에 그 자원 조성 사업을 이제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2005년도 이후에. 그거 보시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수산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며 이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초화 사업, 그 다음에 지어 방류 사업, 해조장 사업, 몽장화 사업 등등을 갖다가 이제 특정한 수역에 지정해서 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 자원 조성 사업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고 이제 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해양에 대한 그 생태적 관점에서의 그 자원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마린 프로텍션 에리어에서 해양 그 방어 수역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에 지금 약 한 20군데 정도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 보호 구역이라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이 보호 구역은 앞에서 본 것처럼 자원 조성 사업하고 연결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연안에 그 산란장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생육장을 보호하고 특히나 그 어미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그 어떤 생태 환경 친화적인 그런 형태의 업 및 자원 관리를 갖다가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지금 여기서 보는 부분이 이제 그 해조장 조성. 그리고 바다에 해조장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죠. 이제 특히나 그 해조에 그 알을 붙이는 그런 고기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그 해조가 없으면은 산란량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바다에다가 인위적으로 해조장을 조성을 이제 하게 되고 이런 해조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치 그 식목일을 두는 것처럼 바다에도 해조장을 그 일구는 그런 그 날을 정해가지고 이제 모든 어업인들이 그 바다 해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이제 그런 행사도 하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산 자원을 갖다가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한 행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지금 이게 샌드피시라 해서 동해안의 그 도루묵입니다. 이 도루묵은 위에 사진에 본 것처럼 그 바닷가에 나와 있는 그 바닷가에 나와 있는 알입니다. 알. 저 도루묵이 그 알을 붙일 만한 해조가 바다 속에 없다 보니까 그냥 바다 속에서 아무데나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이 이렇게 바닷가를 다 떠내려와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바다에다 해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고기가 그 해조에다가 알을 붙이게 이제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자원을 조성을 이제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보여주는 것은 그 인공어초입니다. 바다에 이제 생육장과 그 산란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다에다 인위적으로 만든 특히나 콘크리트로 만든 이런 구조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바다를 갖다 보호하는 그런 것도 보고요. 특히나 이제 지어방류,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에 이제 인위적으로
지어를 갖다가 생산해서 대량으로 바다에다가 방류해서 자원을 갖다가 조성을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바다에서 자원 조성 사업의 그 핵심 프로그램으로서 볼 수 있는 그 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목장이라는 것이 그 소나 돼지나 말을 키우는 목장처럼 바다에도 고기를 키우는 이제 목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장 속에 지어도 넣고 그 어초도 넣고 해조장도 만들어 넣고 이렇게 해서 바다 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여기는 어민들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면 안 됩니다. 낚시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바다 고기가 와서 마음대로 놀고 쉬고 먹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해양 목장화 사업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바다 고기가 점점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다 고기를 많이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정책이 어업 관리와 자원 관리를 엮어서 이제 한국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자원 관리, 어업 관리에는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민들 위해서 바다 고기를 이제 회복시키고 하는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우선 이제 정부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그래서 가능하면 어민들이 고기를 갖다 잘 잡아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로 없어진 고기를 갖다 있게 하는 정부의 노력이 이제 또 2차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거는 단지 한국뿐만 아니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 수산업이 그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바다 고기 없어지는 것도 물론 뭐 많이 잡아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기후변화 영향도 많이 받죠. 특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에 맹태가 없어졌다 하는 그것이 이제 어민들이 많이 잡아서 없었다고 얘기를 이제 하지만 맹태는 찬물에 잘 자라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기후온난화 같은 이런 형태로 이제 연안이 이제 이게 수온이 올라가면은 찬물 고기는 점점 없어지죠. 그 대신에 이제 그 더운 물 고기는 이제 많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한국이 찬물 고기인 동해안 맹태는 없었지만 남해안에 더운 물에 사는 난루성 고기인 그 참치는 또 많이 잡히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것이 이 어종 자체라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한국 연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한국은 세네갈하고는 달리 이 연근의 그 수온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 연근의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 그 지역이 한국 바로 이 남해, 동해, 서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는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응하는 정책을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이제 가지게 돼서 이제 이 정책을 하게 되는 그런 행태를 보죠. 그래서 이게 수온 상승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한국 수산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종이 바뀝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종 중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는 고등어, 오징어, 정어리는 그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난류성 어류를 하죠. 이런 고기는 사실 어획량이 늘어나는데 한류성,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잘 자라는 맹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이 빨간 부분이 어장인데 어장이 자꾸 위로 올라가요. 우리 한국의 연근의 그 어장이
10년에 4kg 위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고기 그 분포가 결국 위로 올라가는 거죠. 전에 남해 안에 살던 고기가 이제는 뭐 점차적으로 동해안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실을 지금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그 오징어는 동해안에만 잡혔는데 지금은 동해, 서해, 남해 다 잡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 남해안에 쓰면 김양식이 이제 됐는데 지금은 김양식을 저기 중부지방 태안반도까지 김양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만큼 수온이 이제 상승을 하니 결국 이제 그런 해조류도 마찬가지고 어류의 분포가 북으로 올라가, 북쪽으로. 이제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나라 수산 정책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세네갈도 알게 모르게 그 기후변화 이런 영향을 연근해업에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그런 어종 분포를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그 기후변화라는 것이 특히나 한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연안의 바다에 그 바위에 붙어 있는 해조류가 기후변화 때문에 사라지고 우리 그걸 갖다 백화 현상이라고 영어로 이제 바렌 그라운드를 해서 그 바위에 해조류가 없으면은 바다 고기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형태. 이게 우리나라 그 수산업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 연안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상한 그런 그 아열대성 그 고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본 것처럼 뭐 야구지게 생긴 그런 그 상어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뭐 그 젤리피쉬 그러니까 해파리 같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핀 투나처럼 이제 옛날에도 우리가 사실 투나가 잡혔어요. 우리나라 연안에. 그러나 사이즈가 크기가 좀 한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연안에 1m, 1m 50, 2m 되는 참치가 잡힙니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의 그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수산업에 그 미친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그 중장기적 정책을 이제 우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보다시피 빅사이즈 볼펜 투나가 우리나라에 잡히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양식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잘 정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은 그 양식이다 하는 그걸 이미 그 국제 이제 기후변화에서도 많이 그 제기하고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가 양식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양식은 또 양식대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이제 있고 한데 그러나 이제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양식은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의 어떤 그 정책으로서 그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 한국이 앞으로 그 외양식 같은 이런 대규모 그 양식 형태를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양식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기후 변화에도 잘 적응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양식업이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었고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양식업을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나 그 저탄소 이제 기술 개발, 수산업에서의 저탄소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이게 다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오징어 배 같은 것을 우리가 LED 등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저탄소 수산 기술 개발에도 이제 우리 한국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뭐 앞에서 설명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통발이라든지 어망, 그물이 바다에 유출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령업, 그러니까 그물이 바닷속에 떠다니면은 고기가 뭐 다 걸려 죽는 것처럼, 그래서 그물을 사가 없어지는 그물, 그러니까 3년 4년 지나면은 그물이 썩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로 가지고 만든 그물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자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제 이런 그물을 사용하는 어민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환경 친화적인 이제 어업법이라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파리 문제,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수산업에 있어서 수산협동조합이 이제 중요한 하는 형태로 또 우리가 설명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수산협동조합은 앞에 우리 업 관리에서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정부하고 업인들이 서로 공동으로 이제 업 관리를 하는 하나의 어떤 단체로서 우리가 업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협동조합은 우리 전체로 한 87개 그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표에서 보다시피 이 협동조합은 그 업인들을 대표로 하지만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전체로 봐서 약 한 16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아주 대규모 업인 단체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라는 것이 세 가지 유형을 갖고 있죠. 하나는 이제 지구별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종별 조합이 있고, 하나는 이제 가공을 하는 그런 조합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업인들을 위한 조직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업인들 위한 서비스도 하고, 그 다음에 업인들이 만든 고기를 이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어떤 시장적인 역할도 하고, 특히나 한국 수산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도 운영하죠. 그러니까 수산협동조합이 도시에서 이제 금융사업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험사업 같은 이런 등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수산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협동조합이 어떻게 해서 정부하고 같이 이제 협동업 관리하는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표에서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업에 대한 여러 가지 허가 면허 같은 이런 제도는 정부가 하되, 업인 단체인 수산협동조합은 이제 업인들의 모든 그런 업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단체가 하게 되는 그런 양방향식 업 관리의 정부하고 업인 단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앞에서 우리가 TAC 할 때도 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네갈은 아마 이런 제도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한국 수산업에 있어서 협동조합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형태가 있고, 이제 이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장과 은행 업무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협동조합이 업인들 잡아온 고기를 이제 양육시키기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업인 지원 사업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업인들을 하여금 양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업인들이 잡은 고기를 중매인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매인 그런 양육장도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업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어떤 금융사업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또 하게 되는 것은 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료를 이제 값싸게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업인들이 조업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본 것처럼 이 협동조합은 이제 방송국을 운영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모든 어민들이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민 단체인 협동조합이 그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어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민 단체인 협동조합은 이제 상호 금융을 해서 어민들끼리 서로 이제 그 상호 협조적인 그런 어떤 금융을 이렇게 자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그 수산협동조합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사실은 뭐 세네갈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어민들은 보험을 잘 안 들어줄라 해요. 왜냐면 어민은 워낙 위험이 그러니까 위험이 큰 산업이다 보니 보험회사들이 어민들이 보험 들어오면은 보험을 잘 안 들어줘요. 이제 그만큼 수산업 자체가 이제 이게 위험 산업이다 보니, 그래서 일반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어민 단체인 수산협동조합이 이제 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보험을 이렇게 들고 하는 걸 이제 하게 되죠.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좀 특이하게 한국 그 수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그 방송국을 이제 운영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정보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 5장에 들어가겠습니다. 5장은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원양업이라고 하죠. 이게 아마 독특하게 한국이 갖고 있는 업의 형태입니다. 뭐 아마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 타이완,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원양업을 하고 있고 한데 아마 대부분 뭐 서아프리카 마찬가지로 원양업이라는 것이 없죠. 이 원양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1957년도에 시작한 업인데 한국 사람들이 배를 끌고 다른 나라 그 어장에 가서 고기 잡는 그런 형태의 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그런 어떤 형태의 업이 이제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원양업을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1957년도에 정부 주도적으로 원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방이 1945년도 했었는데 우리 해방을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 인근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있는데 우리나라 인근의 바다에는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다 잡아먹고 고기가 없으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남해 서해 동해안은 일본 사람들이 다 잡아가고 고기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그 멀리 외국으로 고기 잡으러 나가게 된 것이 원양업이 그 시작입니다. 1957년도죠. 그때는 그때 배는 나무배였어요. 나무로 만든 배를 끌고 그야말로 죽음을 갖다 담보를 해서 먼 나라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고 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때 시작된 것이 한국 원양업입니다. 그게 5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아마 한국이 엄청나게 가난한 시대에 연안에는 고기는 없고 업은 해야 되고 고기는 잡아야 되고 그래서 원양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한때 1970년대에서는 원양업이 약 한 850척 그 세네갈이 있는 그 서아프리카, 저 피지 남태평양, 저기 그 아르헨티나, 그 남아메리카, 그리고 알래스카, 북태평양 어디 안 간 데 없어요, 우리 한국이. 그리고 1970년대는 850척의 한국 어선이 5대양 세계 곳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은 약 한 220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서아프리카에도 과거 한때 많을 때는 한 70척의 배가 있었는데
지금 세네갈 그 근방에 원양업은 이제 한국 원양업은 없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배를 다 없애버렸죠. 구조조정을 했고요. 지금은 남태평양, 남미, 그 다음에 이제 북양 등 한 220척이 남아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로 참치를 잡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참치를 가장 많이 잡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원양업입니다. 보다시피 우리 원양업의 전체적인 생산량을 보시고 또 어선 척수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양업은 그 여러 가지 그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치업이 가장 중요한 원양업이에요. 참치를 세계에서 비공식 통계에 하면은 한국이 가장 많이 잡습니다. 한국이 참치 주 어국이죠. 그래서 참치업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것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참치업 중에서도 그 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선망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는 그 연성보다는 주로 보시다시피 선망을 가지고 참치를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선망을 가지고 참치를 가장 많이 잡는 이제 국가로 보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이제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주의에 의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세네갈은 한국 동원이 아마 참치를 잡지는 않지만 그 세네갈 다카에 그 참치 가공 공장을 갖고 있죠. 저도 몇 번 거기 가봤었는데, 최근에 동원이 참치업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세네갈 그 연안에서. 자오지간 어쨌든 간에 참치 그 선망업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또 한국이 참치 그 통조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게 이제 다카에 있는 그 가공공장도 그렇고, 사모아에도 가공공장이 있고, 또 남미에도 가공공장이 있고, 우리 한국이 참치 가공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참치 선망업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치를 많이 잡는 것이 트롤입니다. 내나 세네갈의 그 서아프리카 쪽에도 우리나라 그 트롤이 시작된 곳입니다. 1966년도에. 그 보면은 라스팔마스가 한국 그 원양업의 전쟁 기지였었거든요. 그 내나 서아프리카. 그 1966년도에 우리가 사실은 그 우리나라 원양업이 그 라스팔마스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때는 그 뭐 거의 한 100척의 어선이 그 서아프리카에 그 업을 했죠. 주로 이제 트롤 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트롤도 지금 아직도 일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징어 채낚기는 지금도 남태평양 아르헨티나 그 지역에서 그 대왕 오징어를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잡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원양 업종이 바로 오징어 채낚기 업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보시다시피 생산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업이 주로 꽁치를 많이 잡고 했었는데, 지금도 일부 꽁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부양 쪽으로 가서 업을 하고 있고, 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원양업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세계 각국에 그 원양업의 전진 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마 지금 현재 21개 국가와 이제 원양업 그 전진 기지로 서로 협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등등 그 원양업 그 전진 기지가 지금 이 포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세네갈 다카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대한민국 원양업 그 전진 기지가 거기 있게 되고,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이 주로 남태평양 그 솔몬 아일랜드, 호니아라 또는 키리바티 같은 지역에서 지금 그 원양업의 그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여기가 그 한국 부산입니다. 한국 부산이 우리나라 원양업의 주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원양업이 부산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모든 원양업 어획물은 부산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산 옛날 우리 부영대학교 업학과 출신들이 원양업을 거의 하고 있었죠. 지금도 뭐 거의 그 선장은 원양업이고, 그 다카에 있는 동은 그 참치 공장 있죠. 그 참치 공장 그 회장님이 김재철 씨인데, 그분도 우리 부영대학교 졸업생입니다. 과거 참치 그 선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큰 동훈그룹 그 회장으로 이제 계시다가 작년에 이제 퇴임을 하셨죠. 지금은 이제 조용히 그렇게 계시는데, 좌우지간 이 부산을 중심해서 원양업이 세계 각국에 21개 국가의 그 원양 전진기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수산업 하면은 이 바로 원양업이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원양 어획물이 그 연간의 어획물이 거의 절반 가까운 그 어획물을 갖다 한국 수산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참치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잡는 국가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이 원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 노력은 특히나 이 부영대학교가 많이 옛날부터 해온 것이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건물도 바로 그 참치업 회사가 기부한, 이 학교에 기부한 건물입니다. 그만큼 원양업은 우리 한국의 업 역사에 중요한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 국제 협력 그런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이제 그 원양업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공 산업입니다. 해외 가공 산업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 사모아에 있는 그 스타키스트 가공 회사,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솔몬 다카에 있는 가공 회사가 그 스카사 아닙니까? 이게 그림에도 나오죠. 그 스카사 그 동원 참치 가공 회사가 아마 앞으로 그 세네갈 다카에서 아마 많은 발전이 있기를 우리는 항상 바라고 있고, 특히나 그 우리나라 그 참치 가공 회사가 그 세네갈 다카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네갈 수산업이 기본적으로 그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네갈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이런 서로 협력 사업을 하는 그런 이유도, 우리가 세네갈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기여도 하면서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 구축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해양수산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을 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특히나 우리 부영대학교 해외어원센터도 뭐 동원 참치 공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네갈이 서아프리카에서 좀 더 모범된 그런 수산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을 하는데 뜻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이 연수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연수 기간이지만 저도 그 다카에 한 4-5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네갈 정부가 그 양식 산업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든지 또는 수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저도 익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향후 어떤 형태로든 세네갈과 한국 정부는 서로 수산 협력을 강화해서 두 나라가 좋은 관계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